중대 결심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조태용, 홍장원 메모 4개, 신빙성 의문, 체포 명단 진술 번복입니다. 네, 어제 8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2개가 있는 셈인데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장원 차장이 그 보좌관에게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3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가피를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네, 조태용 국정원장 지금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홍장원 전 차장의 얘기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찬찬히 보니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런 메모를 자신이 직접 통화 후에 썼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메모 내용이 언제 어떻게 나온 거냐.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12월 3일 계엄 당일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밤 10시 53분에 이 통화 내용을 두고 이 홍장원 차장은 이 대통령 싹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윤 대통령은 아니다 방첩사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후에 홍장원 차장이 여인영 이 사령관이랑 통화를 하면서 여인영이 명단을 불러주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다. 그러니까 위치 파악해서 검거를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인영 이 사령관이 나한테 요청을 했다라는 거. 그런데 여인영 사령관은 또 아니다. 그 시각에 그런 대화가 없었을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통화가 있었던 와중에 요런 통화가 있었던 와중에 2번의 윤 대통령과 여인영 사령관의 통화가 있었던 와중에 메모가 11시 6분쯤 작성이 되는데 이 메모가 무려 버전이 4개다라는 게 지금 조태용 이 국정원장의 얘기예요. 첫 번째는 처음에 포스트잇으로 홍장원 차장이 그냥 쓴 거. 그런데 내가 쓴 거를 주고서는 이 보좌관한테 요거 좀 잘 받아 다시 좀 써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좌관이 그 내용대로 다시 정서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째 이튿날 12월 4일에 이 보좌관한테 홍장원 차장이 기억나는 거 다시 한번 좀 써봐봐 해서 썼고 그 이후에 뭔가 이 위에 뭔가 덧글로 해서 검거 요청 감금 조사라는 다른 내용이 추가로 있었다. 다시 말해서 메모가 무려 4개의 버전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인즉슨 이재은 변호사님. 조태용 원장의 얘기를 한마디로 함축하면 홍장원 차장 못 믿겠는데 이 얘기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태용 원장의 주장은 그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네.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핵심이 아니고 물타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모의 진실이 궁금하다면 사실은 수사 기법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좌관, 실제로 정서했다는 보좌관을 불러서 네. 흘려 쓴 메모를 본 적이 있냐. 그거를 그대로 옮겨 적었냐. 그리고 기억에 의거해서 옮겨 적었을 때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누구 이름을 넣어라 빼라 강요한 적이 있냐.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메모에서 파란색으로 쓴 것 중에서 본인이 쓴 것과 다른 것이 있냐를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조태용 원장도 실제로 이 내용을 다 확인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보좌관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원본이 흘렸었더라도 원본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비법률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깨끗하게 정서를 한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어떤 증거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뭐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뭐 전 그러면 옆에 이거 받아 적었다는 다시 정서했다는 보좌관 불러서 물어보면 될 일이지 지금 물타기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원 변호사님.
근데 메모를 최초에 쓴 메모가 바로 저 메모 하나만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거는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일 뿐이고, 그리고 조태용 원장도 자기가 현재까지 확인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근데 메모가 증거 능력을 갖춘다는 거는 아주 급박하게 다른 그 기록 수단이 없을 때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메모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번 메모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악필이라서 알아보기가 힘들고 뭐 그렇다 그러면 컴퓨터로 다시 타이핑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도 왜 그 보좌관을 불러가지고 다시 그거를 정서하게 하고, 왜 그리고 그 누군가, 근데 밝히라고 했는데 밝히지도 않은 그 누군가가 또 가필을 하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필체도 검증이 안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급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메모를 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으로도 이거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악필이라고 자기는 주장해가지고 정서를 시켰다고 하는데, 아무리 악필이라도 악필인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쓴 글씨는 안다고요. 근데 이 메모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냐. 그리고 저게 4개인지도 지금 확인한 거에 불과한 거고, 네. 아무 그 객관적으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모장으로 홍장원은 이 전국을 지금 흔들고 자기의 그런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네. 이재현 변호사님. 네, 짧게.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과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특정인들을 체포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느냐 네.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실제 홍장원 전 차장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조태용 원장에게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조태용 원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누군가를 체포해라라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정말로 뜬금없이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체포 명단은 홍장원 전 차장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여인영 전 사령관이 전화를 와서 쭉 명단을 불러주면서 김동연을 이야기를 하길래 경기지사 김동연이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무죄 판결 냈던 판사 김동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네, 이대우 전 단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합적인 진술들 파악을 했을 때도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약간 등장인물이 많아서 누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지 싶으실 수 있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홍장원 차장 말고도 다른 주변의 인물들도 그런 짓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 정치인들 이 리스트를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 지금 홍장원 차장 얘기가 거짓으로 볼 수가 없다. 다른 정황들까지 좀 같이 봤을 때 그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홍장원 차장의 얘기가 좀 신빙성이 없어요. 라고 조태용 원장이 공개적으로 뭐 1차 메모, 2차 메모, 3차 메모, 4차 메모 조목조목 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태용, 홍장원 메모는 4종류다 말하니까 내용은 다 같은데 오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같이 보겠습니다. 홍 차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같은 명단을 다시 쓴 것뿐인데 서로 다른 4종류가 있는 것처럼 크게 오도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또 이거예요. 원 변호사님. 종류가 4개든 5개든 100개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게 무슨 문제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본질을 오도하는 겁니다. 메모를 왜 쓰냐고요. 메모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를 쓰는 거는 내가 다른 기록 수단이 없어가지고 급박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디에서 그 최초의 메모를 썼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건데, 그 국정원장 공간 옆에 공터에 썼느냐 아니면 사무실에서 썼느냐. 사무실에서 쓴다는 거는 핸드폰으로 그냥 치면 되죠. 아니 왜 컴퓨터로 쳐도 되고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네. 근데 공간에서 한다는 거는 그런 컴퓨터로 기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거를 이 홍장원 1차장이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메모를 하나를 그 원본 메모 그것만 그러면 제시하면 되잖아요. 왜 이거를 보좌관한테 불러서 몇 번을 하라 그러고 다시 쓰라 그러고 네가 뭐라고 했냐 그러고. 아니 그 시나리오는 홍장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데 그거는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진술했다. 그 진술은 검찰 진술이니까 그래서 그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그 조사를 하자고 절차를 보장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해주겠다 평의 의결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으로 불러야죠. 그거는 마치 안 부르고 다른 데서 다 진술했으니까 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재판도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기본적으로 메모를 했다는 것 자체부터 그 의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거예요. 왜 공터에 있어서 밖에 나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막 빨리 적느라고 메모를 했다라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시각에 조태용 원장 얘기에 따르면 사무실 안에 있었는데 사무실 안에서 뭐 멀쩡하게 따르게 더 잘 쓸 수 있고 제대로 적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못 믿겠다라는 얘기가 또 윤 대통령 측에 지금 얘기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저희가 홍장원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정치인 체포 지시가 정말 있었느냐 이걸 지금 따져보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지시가 있었느냐 있었다고 말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또 반대되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공공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는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네. 지금 조성현 이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왔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영식 재판관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이 명확하게 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먼저 이 헌재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와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아꼈었는데 지금 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휘하 부하는 나와서 제1경비단장은 나와서 나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원 변호사님 이건 예. 누구 말이 맞는 거냐는 거죠. 아니 근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석해가지고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요원이냐 의원이냐 인원이냐 이 문제 가지고 곽종근 그 특전사 사령관의 진술 번복이 또 쟁점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 행위를 했던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본청에 들어갔던 사람은 김현태 단장이에요. 김현태 단장은 자기가 그런 지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왜 김현태 단장한테 의원을 끌어내라고 자기가 지시를 안 했을까요? 서울지역 계엄사령관이 수방사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그 지휘 체계에서는 제1경비단장이 원래라고 하면 김현태 단장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내부로 들어가서 이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그 이전에 임무가 계속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의원이니 인원이니 하는 그런 혼선 속에서 네. 뭐 한 번 정도 자기가 뭐 들었던 그런 이야기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도 자기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지휘 체계가 벌써 대통령 수방사령관 뭐 본인도 있고 특전사령관 그 특임 단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임무가 계속 변경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런 것도 하나 있었다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거는 그건 부적절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살짝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은 뭐 끌어내라는 적이 있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을 수 있는데 이 곽종근 사령관이 헌재에 나와서 한 얘기는 윤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에서 인원이냐 요원이냐라는 거를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살짝 좀 저희가 정정을 좀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본인이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헷갈렸었던 게 아니겠느냐. 마치 의원이라고 들은 것처럼 헷갈린 거 아니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이재용 변호사님. 저는 어제 있었던 조성현 단장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부대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검찰 진술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라고 검찰 진술에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지시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곽종근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진우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부하 직원은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증인에 대해서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제 조성현 단장은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조목조목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쭉 좀 얘기 좀 푸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에서는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밑에 지시를 그럼 받은 사람을 불러서 물어본 거 아니겠느냐. 근데 여기에서 나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시가 성립이 된 거 아니냐. 좀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원 변호사님. 근데 실제로 그 국회 본청에 들어간 그 김현태 단장은 왜 지시를 못 받았을까요? 왜 한쪽만 그리고 받고 한쪽은 못 받았느냐. 예, 한쪽은 못 받았다는 건지 그것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포 지시나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혀 받은 적이 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지시 받았다는 취지로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임의로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한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급박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 지금 말씀은 아니 왜 똑같이 이 707단도 나가 있고 지금 현재 뭐 경기 1단도 나가 있고 둘 다 나가 있는데 왜 어디는 체포하라고 그러고 어디는 이 얘기를 안 했겠느냐.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 이 지시가 없었다는 진술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김봉식 서울청장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라 라고 지시한 적 없으시죠? 예,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 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또 그런 지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술이 있다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거부하겠다 많은 지금 얘기가 엇갈려도 너무 많은 갈래로 지금 엇갈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증인 진술이 이렇게나 엇갈릴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엇갈린다고 하면 이재용 변호사님,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사실상 가늠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김봉식 청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봉식 청장이 본인이 직접 지시를 받은 바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 없다라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김봉식 서울청장은 계엄 전의 안과 회동과 계엄 후에 격려 전화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님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를 한 건 없는 것 같고 다 조지호 경찰청장을 통해서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인정을 했듯이 처음에는 국회를 전면 통제를 했다가 한번 풀었었고 그다음에 다시 전면 통제를 해서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도 조지호 청장이 본인이 직접 그런 지시를 받았고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봉식 청장은 아마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경찰청장이 대통령과 얘기를 하면 했지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지 않았겠느냐 뭐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술이 계속 좀 매일매일이 다르고요. 나오는 증인들 마다마다 엇갈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김봉식 서울청장이 근데
검찰 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죠. 사실상 어제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윤 대통령 쪽에서 주장하는 거랑 같은 진술을 내놓고 있는 지금 이 김봉식 서울청장이 계엄 선포를 이유로 윤 대통령이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근데 그 가정사가 뭔지는 얘기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정사를 설명한 건 맞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원 변호사님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가정사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정사가 원인이 됐다. 뭐 저는 그렇게까지 뭐 이게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원인을 얘기한 건 아닐 거다. 예.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뭐 과거에 가정사 관련해 가지고 가졌었던 어떤 경험, 그런 판단들 그런 것들이 이 비상계엄의 어떤 그런 참고 사항으로서 그게 작동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가정사가 있고 그 가정사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한다. 요거는 조금 이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마 영부인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걸 가지고 그 국회 측 대리인이 지금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소문으로서 그거를 한번 짚어보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아까 이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 답변을 뭐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영부인 관련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그걸 에둘러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야당에서는 어떤 추측의 영역으로 해서 김 여사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일부러 덧붙여서 김봉식 청장이 일간 뭐 뉴스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굳이 덧붙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재명 변호사님. 근데 저 내용이 아마 검찰 진술상에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영부인이라는 표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정말 개인 가정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아마 저런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은데요. 저는 대통령의 가정사가 정말 계엄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면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안가회동에 참석했었던 4명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엄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즉 김봉식 청장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진술은 다른 진술과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만 그 진술의 가치가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 가정사라고는 하지만 저 이야기가 혹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원인이나 동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라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물었던 질문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정사를 말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엄 선포의 이유가 가정사냐라는 거 아니다. 그냥 이유를 다른 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가정사가 같이 좀 곁들여 들어간 거다라는 얘기. 어떤 게 진짜냐라는 거는 사실 이 김봉식 처장만 알고 있는 거겠죠. 수사 과정에 새로운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뭐 가정사 뭐 이 이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사실 어젠 처음입니다. 공개석상에서. 그런데 어제 이 얘기뿐만 아니라 이 얘기도 처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계엄이 있었던 날 전날 김 여사로부터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문자를 2개를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단문을 이튿날인 계엄 당일 12월 3일에 조태용 원장이 단문을 보냈더라라는 게 국회 측 변호인단의 질문이에요. 이거 좀 수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원 변호사님 또 한편으로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 아까 가정사하고 의도성이다. 영부인 지금의 이 조태용 원장에 대한 그 영부인 문자 질문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누구라도 다른 사람한테 가정사 묻고 조태용 원장한테 영부인 물으면 그 가정사가 영부인이지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의도적인 빌드업 같고, 근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너무나 뭐 그 중요한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 회의에서 그 영부인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다, 뭐 혼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는 했다라고 일각에서는 이야기가 들어요. 근데 네. 이게 그 영부인하고도 보안 유지는 철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아마 12월 3일 비상계엄을 전후로 해가지고 영부인께서 알고 이게 놀라가지고 뭐 확인을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장이 모든 정보를 다 들고 있으니까 네. 그 정보가 정말 뭐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자 정도 주고받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그러면 그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고, 이것도 결국에는 영부인에 대한 어떤 스토킹 같은 과거에서 계속 일어났던 민주당의 그런 공격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은 국회 측 이 소추단 쪽에서 하는 질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김 여사가 원인 아니야라는 프레임을 맞춰놓고 여기에 맞춰서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 아니겠느냐, 몰아가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이거는 김 여사의 그 전화 내역을 보다가 발견을 한 것이 아니라 조태용 원장의 통화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전날 김 여사에게 온 문자가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받는 게 자주 있는 일이냐, 이례적인 것이냐라고 물어봤던 거고, 이례적인 거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용이 뭐냐라고 했는데 기억을 못한다라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아주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부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계엄의 하루 전날입니다. 만약에 계엄의 정황을 알고 정말 어떻게 된 것이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국정원장한테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문자를 보낸 거라면, 이것은 김 여사가 계엄이 있기 하루 전부터 계엄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개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자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느냐. 정말 실제로 이게 김 여사도 알고 진행이 된 건지 아닌지 여부는 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 변호사님. 근데 그 국회 측 대리인은 김건희 여사가 뭐 졸라서 요청해서 비상계엄을 한 거다, 그 진술을 이끌어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수학시험 100점 맞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시험 칠 때 옆 사람 시험지 답안 컨닝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나치게 논리를 비약하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나친 논리 비약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사실 헌재가 지금 8차까지 지금 이 변론이 진행이 됐죠. 근데 딱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사실상 이 헌재 쪽에서는 2시간씩 좀 이 시간을 좀 따로 줄 테니까 좀 마무리를 좀 해보세요라는 취지로 지금 9차 변론을 지금 지정을 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양쪽 이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죠. 지금 저희 두 분도 나오셨습니다만 같이 나란히는 앉으셨습니다만 얘 굉장히 갈려요. 같이 앉은 거 맞아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대체 어떤 결론을 낼 것이냐라는 건데, 이렇게 갈리는 와중에 어제 윤 대통령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헌재 위법 심리 계속된 중대 결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헌법재판소는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중대한 결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대한 결심이 대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부제 같이 볼까요? 재판 속전속결 진행의 경고, 변호인단 총사퇴 무게가 실린다. 이 지금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 변호사님. 일단 총사퇴를 말한 게 맞습니까? 총사퇴를 말한 게 맞습니다. 아, 총사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기일이 조금 연기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총사퇴를 해서 조금 시일이 끈 적은 있는데 그때도 빨리 결정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지금은 굉장히 다른 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절차 방어나 변론이나 이런 전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대통령은 지금 계속 그 헌법재판에 그런 그 부당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 세 분에 대해서 정의 신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의의 표시로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는 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의아한 게 그런 거예요. 변호인단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기일이 좀 늘어지는 것뿐이냐. 변호인단이 계속 총사퇴하고 다시 선임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원 변호사님. 근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만약에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변호인 선임 절차에 대한 양해를 받아가지고 조금 더 그 다른 변호인을 추가로 민선으로 선임을 하게 될지는 그때 이제 가봐야 알 수 있을 내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소추단 쪽, 그러니까 이게 뭐 야당 쪽,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이재용 변호사님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진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변호인단 총사퇴야 변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뭐 네. 총사퇴를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탄핵 심판에서 사인의 경우에는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해서 변호사가 없으면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더라도 선임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판은 정지되지 않고 그냥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변호인단이 실제로 총사퇴를 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목적이 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론이 나서 새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을 시킨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대통령은 사인으로 볼 수가 없고 국가기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다 뭐 총사퇴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 그대로 그냥 이 계속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서 여기에 또 사실 해석의 여지가 또 갈릴 수도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총사퇴로 이어질 것이냐. 이제 9차 변론 오는 18일 날 있을 예정인데 9차 변론 그리고 혹 10차 변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죠? 총사퇴로 일단 올수되는 거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